1994년 9월 8일. 이 씨는 언제나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발을 공기가 제법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해서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피곤한 탓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떨쳐내고 퇴근을 준비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카페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고 마감 시간까지 쉴 틈도 없었다. 하지만 몸을 바쁘게 움직일수록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이 점점 더 짙어졌다.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카페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선 순간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어깨를 움츠리며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중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전화였다. 발신자는 밴드 마스터. 그는 36세의 음악인으로 탑대 단골 손님이었다. 4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친한 오빠 동생처럼 지내게 되었다. 가끔 퇴근이 늦어질 때면 집까지 튀어주곤 했기에 그의 전화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여보세요? 야, 뭐 해? 지금 집이야? 아니, 이제 막 퇴근했어. 왜? 마스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얌실이 있는 밭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친한 여자 후배가 남자친구랑 오는데.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몸도 피곤했고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다. 미안,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나 마스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자. 오늘만. 그리고 너도 바람 좀 쐬고 오면 기분 전환될 거야. 끈질길 설득에 결국 이 씨는 마지못해 응했다. 대충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걸치고 온도말을 신은 후 밖으로 나갔다. 마스터의 검은색 드렌저가 골목 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익숙한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차 안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운전석에 앉은 마스터는 별다른 말 없이 출발했다. 언제나처럼 유쾌한 농담도 없었고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맴돌았다.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침묵을 유지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어느 외진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쾅! 갑작스러운 급전거. 몸이 앞으로 숨이며 안전벨트에 가만히 부딪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야?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마스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그 차는 마치 이곳을 막으려는 듯 서 있었다. 순간 검은 승용차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다. 그와 동시에 이 씨의 차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눈부신 선광과 함께 강한 충격이 얼굴을 덮쳤다. 응. 강렬한 통증이 광대뼈를 타고 커졌다. 눈앞이 번쩍이며 귓가에는 둥딱한 소리가 울렸다. 순간 숨이 막혔다. 가스 냄새. 어디선가 강한 약품 냄새가 퍼져나갔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때였다. 빨리 끌고 가.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팔을 붙잡았고 몸이 거칠게 끌려갔다. 강한 힘에 저항할 수도 없었다. 몸이 공중으로 들리더니 그대로 어디론가 던져졌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차가운 금속 바닥이 등을 반타했다. 이 씨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곧 손목과 발목이 단단히 묶였다.
입도 거친 트위토로 틀어막혔다. 눈도 가려졌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덜컹. 화물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이 씨는 온몸이 떨렸다. 손과 발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보았지만 옷깃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살려줘. 순간 귓가에 들려온 희미한 속삭임. 여기 밭이 있어. 이 씨는 숨이 멎을 뻔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화물차 안에는 이 씨와 마스터뿐이었다. 그런데도 귓가에는 계속해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갈 수 없어. 다. 사라져. 이 씨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리고 손등 위로 축축한 무언가가 스쳤다. 뜨겁고 젖어있는 반쪽. 마치 사람의 손 같았다. 그러나 이 씨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이 화물차 안에는 다른 존재가 있었다. 이 씨와 마스터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그들의 앞에 앉아 있었다. 납치범들은 빵과 우유를 내밀며 비웃었다. 배가 더 고파봐야 우유가 귀한 줄 알겠지. 그들은 이 씨와 마스터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납치했으나 점점 확신이 흐려지고 있었다. 이 씨는 침착하게 우유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무리 중 한 명이 중동하듯 말했다. 봐라, 먹을 줄 알잖아. 하지만 이 씨는 속으로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5명의 남자가 차례대로 앉았고 한 명은 흉기를 시멘트 바닥에 긁으며 이역적인 소리를 냈다. 다른 한 명은 의미심장한 투성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너희 둘이 적는 내용을 맞춰볼 거야. 만약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죽는 거야. 이 씨는 순간적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만화책과 소설을 많이 읽었던 그는 이미 이 상황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의 비웃음이 무리 중 한 남자의 신경을 건드렸다. 씨발, 이게 지금 못쓸 상황이야. 남자는 거칠게 욕을 내뱉으며 모조와 볼펜을 던졌다. 하는 일과 서로에 대해 아는 걸 적어. 이 씨와 마스터는 주어진 종이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납치범들은 조사란의 기록을 대조했다. 90%가 일치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뭐야, 질 수 없네.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납치범들은 다만한 듯 몸서버렸다. 그 순간 이 씨는 집단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깨달았다. 방울이었지만 지하실은 싸늘했고 반팔과 반바지만 걸친 몸은 점점 더 떨려왔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납치범들은 이 씨를 선폭행했다. 이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피가 흘러내리며 입술이 퉁퉁 부어 올랐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연은 이 씨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살려줄 거야. 진짜도. 이 씨는 조소를 머금고 대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날 살려줄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짓도 안 했겠지. 그러자 김연은 한참 동안 이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겠지만 당해져야 할 거야. 이 씨는 그의 말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어내려고 했지만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단지 김연이 자신의 행동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김연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정체가 밝혀졌다. 김연은 1990년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살인 집단 지존파의 일원이었다. 1992년
김기환이라는 남자는 고수급자들의 돈을 단탈하기 위해 범죄 중지를 결성했다. 그는 판번에서 알게 된 한 남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한 후 그를 범죄에 끌어들였다. 도박을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조직을 키워갔다. 하지만 살인을 포함한 범죄 기회를 알게 된 몇몇 조직원들이 두려워하며 팔퇴하자 첫 번째 조직은 폐쇄되었다. 김기환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금 범행 기회를 받으며 새로운 멤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난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가 강한 자들을 찾기로 결심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과 대화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했다. 1993년 3월, 그는 후배 강동과 접촉하여 범행 계획의 일부를 조금씩 흘려가며 한 달간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결국 강동은 조직에 합류했고, 교도소 동기 문상록, 후배 손보무까지 포함해 4명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전주로 이동해 함께 생활하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강동은 교도소 동기였던 백병옥을 떠올렸고 그를 조직에 끌어들였다. 이후 강문석과 강도먼까지 합류하면서 조직은 더욱 커졌다. 마지막으로 김현이 합류했다. 이 씨는 김현의 말을 들으며 묘한 반점을 느꼈다. 그도 역시 희생자였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지친 범죄자였던 걸까?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현은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걸지도 몰라. 그러나 그런 소회가 이 씨를 구해주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 사라진 그녀. 1993년 7월, 충청남도 논산군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여름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로든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산속에서 울리는 매미 소리만이 이 적막한 밤을 깨우고 있었다. 작은 버스 정류장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지연, 27살의 은행원이었다. 늦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어쩐지 등기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지연은 슬며시 뒤를 돌아봤지만 인적이 없는 어두운 도로뿐이었다. 괜한 기분이겠지. 그녀는 가난을 꼭 쥐고 한숨을 내쉬었다. 버스가 끊긴 걸 확인한 그녀는 할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희미한 발소리가 그녀의 길을 쫓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되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분명 자신은 멈춰섰는데 누군가나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은 재빨리 길을 돌아갔다. 그러나 도로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로든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 기분 탓일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빨리 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저기요, 잠깐만요.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군가가 바로 뒤에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사냥꾼들. 그들은 손보무, 간동은, 백병옥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섬뜩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길이 어두운데 같이 가질까? 손보무가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괜찮아요. 저는 순자다도. 그러나 그 순간 강도문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숨길이었다. 너무 무서워할 것 없잖아요.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도망쳐야 한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몸질일 수 없었다. 그들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논산의 윗단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흔적. 그날 밤 취지연은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 근처의 다리 아래에서 한 행인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여름비가 내린 뒤 드러난 반물 위로 하얀 원피스 자락이 떠올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반물 위에 떠있던 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그러나 기이한 점이 있었다. 시신은 원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옷가지와 신발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어둠 속으로 증반해버린 것처럼. 누군가는 말했다. 그곳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렸어.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이후로 논산의 밤길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홀로 걷고 있을 때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린다고 했다.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목소리를 따라다면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있는 금을 털고 경찰서를 점령해 무기를 준비한 뒤 광주 MBC에 들어가 방송을 할 거야. 우리 같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거라고. 그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계획은 치밀했고 핀돔은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신안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살아서 난할 수는 없겠구나. 점점 신이해져가는 신안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바깥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거지처럼 살아도 좋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좋아. 제발 하루만이라도. 하지만 그런 소망조차도 사락되지 않았다. 이 씨가 있던 곳은 완전한 감옥이었다. 바다, 벽, 천장까지 원통 거친 시멘트 벽이 감싸고 있는 지하실. 공기는 눅눅했고 시계도 창문도 없이 시간의 흐름마저 사라진 공간이었다.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날이 쓸고 박는 소리로 대충 시간을 짐작할 뿐. 이틀째, 그리고 죽음의 신호. 그들이 다시 나타난 건 이 씨가 잡혀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거친 손길이 이 씨의 팔을 잡아들었다. 눈앞이 딴딴해졌다. 안 돼야? 이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씨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질질 끌려 올라간 곳은 지하실보다 조금 더 환한 공간.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김연이 앞에 서 있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위장할 거다. 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살고 싶으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 있어. 이 씨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그게 뭐죠? 이 씨가 힘겹게 입을 떼자 김연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동료들에게 믿음을 줘야지. 내가 우리 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둘 다 살려줄 순 없어. 라면 한 그릇.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진한 국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판 그릇이 이씨 앞에 놓였다. 먹어. 이씨는 멍하니 라면을 바라보았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입으로 라면을 가져갔지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다.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하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순간.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그들은 이씨를 다시 끌고 갔다. 좁은 복도를 지나 익숙한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마스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침들어져 있었다. 이씨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그때 김연이 등을 밀쳤다. 자, 가다마의 시간이야. 순간 검은 비닐봉지가 눈앞에서 펼쳐졌다. 이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찌하려 했지만 그들은 억지로 이씨의 손을 끌어 얼굴을 감싸려 했다. 원불인 치는 마스터. 이친 빛이 떨리는 손. 공기를 찾아 서우적대는 숨길. 그리고 멈춰버린 움직임. 마스터가 숨을 멈춘 순간 밤하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씨는 숨이 멎을 것 같다다. 그들의 손에 의해 자신이 직접 마스터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비닐을 벗겼을 때 마스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이제 됐어. 그들은 시신을 포대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이씨를 다시 지하 감옥으로 집어넣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밤원 문이 닫히는 소리. 철컥. 이씨는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손을 들여다보았다. 떨리는 손가락 끝에는 아직도 죽음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둠이 짙어졌다. 그 속에서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밖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단순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나 바닥을 긁어대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틈틈이 섞여 있었다. 김야는 이씨에게 다다다 말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밤원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 너도 여기서 죽는 거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 속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씨는 그 말을 듣고는 숨이 턱 막혔다. 죽기 싫다면 그들의 성공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어 눈에 띄기 쉬운 관문석은 바지 뒤에 남겨졌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만약 일이 틀어지거나 경찰이 들이닥치면 이 층에서 자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울석은 가만히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여기 뭔가 이상해. 그러나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이 나난 후 이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차라리 마스터가 기절해 있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이 뒤섞였다.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감도났다. 마치 누군가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강문섭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기괴하게 빛났다. 싫은데. 형들이 시켰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으며 어딘가 딴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이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문섭의 그림자가 덕을 따라 길게 늘어지며 이씨를 뒤덮었다.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김난의 표정이 왠지 기민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살아있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이 씨는 그들이 다시 범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는 조직원들의 그림자가 이상했다. 원래보다 더 길고 벽에서 천천히 일렁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존재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상록이 거칠게 말했다. 쟤는 왜 데리고 와? 기나는 튀어나게 대답했다. 이미 우리 편이잖아. 신고도 못할 거고 여자가 하나 있어야 의심을 덜 받지. 그러나 이 씨는 벽에 기대 앉아있는 동안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거실 한쪽의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조직원들은 새벽부터 아지트를 따랐다. 그들은 범행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올랐단 순간 이 씨는 반도먼의 손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었다. 순간 반도먼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이 씨를 바라보았다. 어디까지 갈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겹쳐 들렸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3시 차는 남서울 묘지에 도착했다. 거기엔 벌초를 하던 소시 부부가 있었다. 이 씨는 지뢰를 노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 씨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분명히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김연이 손에 칼을 들고 서서히 묘지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이 이상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겹의 손체가 겹쳐져 있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이 씨는 숨을 숨겼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이들 사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밖에서는 누군가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발걸음,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 씨는 축 늘어진 몸을 벽에 지대고 앉아 있었다. 바느다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두려움이 댐처럼 서서히 기어 올라왔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 기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대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실대하면 담원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겠지. 그렇다면 너도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 말은 곧 그들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 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김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 박물섭이 남겨졌다.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어 눈에 띄기 쉬운 그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일이 틀어질 경우 2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암묵적인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떠나자 이 씨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너무도 처절한 선언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스터가 지전한 성취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현실은 냉정했고 그들에게 있어 실패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씨가 예상하지 못한 일은 곧바로 벌어졌다. 남겨진 박물섭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싫어. 하지만 형들이 시켰어.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강문섭의 손길이 몸을 덮칠 때 이 씨는 속으로 수없이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바깥에서 시끌꺽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이어 거친 발걸음이 다가왔고 밤원 문이 열렸다. 김현이 환한 얼굴로 이 씨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아저씨가 살아있네? 다행이다. 사고사로 깔끔하게 처리해서. 그 말에 이 씨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또 다른 범행을 기획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이 씨에게 지옥의 울림처럼 들렸다. 상록이 거칠게 말했다. 쟤는 왜 데리고 온 거라? 김현이 튀어나게 대꾸했다. 어차피 바다만 몸이야. 신고할 수도 없고 여자가 옆에 있으면 의심을 덜 받을 테니까.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장기말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남기 위해선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것,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날 밤, 거실의 조명이 딴딴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이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덤 너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 순간 창밖을 바라보던 김양이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뒤돌아보았다. 누가 창가에 서 있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누구도 창밖을 볼 용기가 없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에는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지트 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대상이 이 씨도 포함된 거 아니야? 누군가의 말에 공기가 서늘해졌다. 그러나 김야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씨는 모리에게 협조했어. 게다가 남자끼리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조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특히 문상록은 그를 못마땅한 듯 노려보았다. 여자한테 미쳤군. 우리가 쟤 하나 살려둘 이유가 뭐야? 조용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김한과 문상록이 선호를 노려보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멱살을 잡고 아직도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나머지 조직원들은 싸움에 기이치 않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밤 안에서 이 씨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김현이 예일한 생명의 끈이었는데 만약 그가 문상록에게 당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게 분명했다. 그런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문을 열고 강동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현과 문상록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현은 이 씨를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내 옆에만 있으세요. 이 씨가 보기에 김현은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특히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심지어 이 씨에게는 존댓말까지 쓰며 이상하게 당신한테는 함부로 못하겠네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다. 조직원들은 소씨가 건넨 돈으로 새 휴대전화를 2대 개통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죄를 준비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계약했고 3천만 원을 들여 총 2자루까지 구입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밤. 이 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지하 감옥으로 끌려 내려갔다. 그곳에는 소씨 부부가 갇혀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김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 일이 잘 풀리느냐 아니냐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우리가 곧 소씨 부부를 처리할 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지하실에 도착하자
조직원 중 한 명이 소시 부부에게 술을 권했다. 마시고 푹 자요. 그러면 다 뜬다 할 거야. 술에 취한 보골은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고 박 씨는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은 고무통과 비닐, 그리고 팔과 도끼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씨에게 반환한 김야는 그의 손을 반지로 잡아 다마스에 걸었다. 내가 죽이는 건가? 공포에 질린 이 씨는 몸부림쳤지만 김야이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얹으며 속삭였다. 자, 함께하다. 그리고 다마스가 당겨졌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은 부부의 시신을 훼손한 뒤 소각장으로 옮겼다. 연기가 밤하늘을 향해 튀어올랐다. 불길이 타오르는 동안 이 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씨는 자신이 다마스를 당기는 순간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충성이 울리고 난 뒤 예상과는 다른 반감이 찾아왔다. 원이 후들거리던 것이 멈추고 갑자기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차분해지면서 동시에 냉정해졌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내면이 이상하리만큼 탐원해졌다.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이 씨는 2층으로 올라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이 무엇을 해버린 것인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김양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선에서 4일이면 기환이가 나와. 김양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쩌면 다수련로 네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걱정 마. 그때가 되면 고통 없이 보내줄게. 내가 약속할게. 기나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이 씨의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탈출해야 했다. 이 씨가 납치는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조직원들의 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마침 이날 김양이 겸원에 가는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양이 준비를 하며 겸원달 채비를 하는 걸 본 이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겸원에 따라가도 될까요? 김양은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 씨를 흘겨보더니 다시 한 번 같은 요청을 하자 키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래? 바람도 쐴 겸. 그렇게 말한 김양은 이 씨의 지난해 50만 원을 넣어주고 핸드폰도 챙겼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는 것을 본 조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디가? 쟤는 왜 데려가? 김양은 티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올게. 이 씨는 김양이 뜻밖에도 자신이 납치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돌려준 것을 몰랐다. 어쩐지 기묘한 반점이 들었지만 지금 중요한 건 탈출이었다. 기나는 차를 몰아 영광이 있는 중화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한 병원은 규모가 꽤 컸다. 이 씨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다. 병원에 들어가면 무조건 도망친다. 병원에 도착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진양이 이 씨를 향해 무심한 듯 말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그 말이 이 씨의 귀에는 마치 도전처럼 들렸다. 도망갈 수 있으면 다봐. 그런 의미처럼 느껴졌다. 이 씨는 겉으로는 튀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으로 탈출 길이를 세웠다. 혹시 마지막 테스트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존파에게는 어떤 수단을 써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동안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10분쯤 지나 간호사가 진양이 이름을 불렀다.
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망설이듯 이 씨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을 건네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밖이 지존파나 있든 없든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이 씨는 단숨에 덤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입구를 나서자마자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거리를 내달렸다. 필사적으로 달리며 지나가는 승용차 창문을 두드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차주는 단 한 번 쓱 이 씨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이 씨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는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마침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이 씨는 거의 몸을 반지는 차 안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캐넌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급해 보이죠? 이 씨는 거칠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납치됐어요. 지금 막 도망쳐 나왔어요. 기사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를 출발시켰다. 그러면서도 중얼거렸다. 이 조용한 영광에서 납치라니. 설마 그런 놈들이 진짜 있을 리가 있나. 그러나 이 씨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밖을 필사적으로 확인했다. 혹시라도 쫓아오는 차가 있을까 두려웠다. 차는 점점 해남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이번만은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이 씨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방금된 지 8일째 되던 날, 그는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김현이 덤원에 가는 날이었고, 그 틈을 이용해 탈출할 기회를 심었죠. 그는 김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처음에는 김현이 못 들은 척했지만 이 씨가 다시 한번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하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람도 슬 좀 같이 가자. 이 씨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김현은 그의 지갑에 50만 원을 넣어주고 핸드폰도 챙겼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게끔 연출한 것이었죠. 도사랑이 밖으로 나가자 조직원 몇 명이 그들을 만나서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쟤는 왜 데려가? 김현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고 일기에. 그 말에 조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현은 이 씨가 납치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깨끗이 빨아 돌려주었고 이 씨는 마치 새로운 삶을 도려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내내 탈출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김현이 자신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존파 조직원들이 병원 밖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망쳤다가 잡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오전 11시쯤 김현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이 씨를 내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지갑과 핸드폰을 맡기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병원 출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뛰기 시작했죠. 병원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거리에 있는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찬물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흘끗 바라볼 뿐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심하게 지나쳤죠. 이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로로 나가 무작정 달렸고 그때 마침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캐넌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급해 보이죠? 숨을 헐떡이며 이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납치됐었어요. 겨우 도망쳤어요. 그러나 기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영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아는 얘들은 다 착한 놈들인데 누가 그랬다는 거야. 순간 이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 기사도 조직과 연관될 사람이다? 이곳에서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10분쯤 지나 작은 마을 근처 포도밭에서 내린 그는 무작정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창고, 돼지우리, 밭장 등을 살폈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닐하우스를 발견했고 안으로 들어가 평상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위치가 추적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몸을 움츠린 채 바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8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짚어지자 그는 비닐하우스를 빠져나와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집 문을 두드렸죠. 제발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락방이나 창고방 없어요? 어디든 숨어야 해요. 집주인은 당황했지만 결국 그에게 전화기를 내주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일하던 카페의 전화번호를 떠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난리 났어. 마스터가 교통사고 났고 언니도 실종 상태라. 경찰들이 곧 파테로 온대.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서울로 올라갈 거야. 전화를 끄는 그는 집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택시 말고 트럭 같은 거 없을까요? 절대 눈에 띄면 안 돼요. 한참 후, 한 중년 남자가 트럭을 몰고 왔고, 이 씨는 차에 오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달리던 중 건물소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발, 창문 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 주세요. 다행히도 트럭은 건물을 통과했고, 몇 시간 후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경, 그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담담의 한 모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모텔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그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줘. 친구는 파테 지인의 남동생 부부와 함께 왔고, 이 씨는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서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잠수에서 벌어진 일이면 잠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절망감에 빠진 순간 파테 주인의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는 형사가 있는데
기다려 봅시다. 곧 강력반 형사들이 들어섰고 그제야 이 씨의 앞몸 같은 나날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덩치가 크고 불같이 생긴 형사나 이 씨를 거칠게 경찰서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형사의 눈빛은 날카롭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이 씨는 숨을 헐떡이며 입술을 떨었다. 얼굴은 청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기 시작했다. 살인 사건이 났어요. 몇 명은 죽었고 돌에 타서 시신이 검게 탄 채. 그런데 그 시신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형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뭐라고?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손을 돌돌 떨며 소금을 응시했다. 형사는 순간적으로 이 씨가 약에 취한 게 아닌가 의심했다. 그는 이 씨의 팔을 낚아채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멍 자국이나 주사 자국이 아니라 깊이 긁힌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살을 헤집고 지나간 듯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형사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씨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형사를 바라봤다. 그가 저를 붙잡았어라. 분명히 죽었는데. 시커먼 손이 제 팔을. 형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튀어난 척하며 먼저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했다. 이 씨가 소지한 휴대폰을 살펴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몇 시간 전까지 존재하던 통화 기록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나 일부러 지운 것처럼. 그날 밤 경찰은 이 씨와 그의 친구를 호텔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했다. 그런데 호텔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 씨가 갑자기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들려. 그가 속삭이고 있어요. 그는 죽지 않았어요. 이 씨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달려가 몸을 뭉클였다. 그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형사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호텔 방의 거울.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하지만 형사는 숨을 성치며 천천히 달아났다. 거울 표면이 서서히 검게 변해갔다. 그리고 순간 형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거울 속에서 새까맣게 탄 손이 천천히 밖으로 뻗어나오고 있었다. 이봐. 정신 차려. 형사는 이 씨를 흔들며 외쳤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을 심하게 떨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가 돌아왔어. 죽지 않았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해. 이튿날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내미 서류에는 반도문의 얼굴이 있었다. 이 사람이 왔다고 했죠? 이 씨는 서류를 보자마자 눈을 도릅뜨고 고개를 격렬하게 끄덕였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반도문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다. 형사는 돌길한 예감을 느끼며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사건을 맡았던 반장은 이 씨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놈을 잡아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체포 작전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경찰은 반도문이 이른 아침 포터 트럭을 타고 마을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이해하자 그는 갑자기 트럭을 돌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은 기묘한 현상을 목격했다. 반도문이 타고 있던 트럭의 창문에 사람이 하나 더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불을 탄 듯한 형체였다. 반동훈이 결국 교통사고를 당하고 쓰러졌을 때 경찰은 그의 몸을 수색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후 경찰은 반동훈과 연관된 인물들을 일인해냈다. 하지만 그들은 체포되면서도 기이한 말을 내뱉었다. 우린 단순한 도구일 뿐이야. 그는 더 많은 키를 원해서.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그리고 잡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압구정 일대와 백화점 VIP 고객들, 그리고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더 끔찍한 기회를 실행할 예정이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이 지정파 조직의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밤한 벽 한쪽에는 손톱으로 긁어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1994년 10월 31일, 빌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년 뒤, 형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금소일도 한 가지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불타버린 시신들 중에서 반동훈의 시신만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후, 이 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봤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이후 이 씨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그는 다시는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뒤, 경찰서에서 한 직원이 오래된 서류더미를 정리하던 중,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경찰과 체포된 범인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사진의 한쪽 구석, 그림자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그림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자 직원은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반동훈이었다.